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달빛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팬데믹 패닉입니다. 저자는 슬라보의 지젝입니다. 슬로베니아 류블리아냐 대학교 사회학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고 철학 박사이자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정치이론, 정신분석학, 현대철학을 바탕으로 인문, 사회과학, 예술, 정치, 대중문화 전방위적으로 사유를 전개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정통 락강주의적 스탈린주의자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상황들에 대해 좌파주의적 시각으로 견해를 좀 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단점은 책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슬퍼하고 있는 일. 우리가 지금 정말로 슬퍼하고 있는 일은 우리의 생활 양식 전체의 갑작스러운 종말이다. 우리는 이 상실을 애도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 문 닫힌 가게와 식당, 영화관과 극장 같은 옛날 외부 현실이 여기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그저 그 현실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우울함에 빠져 있다.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개인적인 과제는 우리의 욕망을 새롭게 발명하는 일이다. 우리는 욕망 좌표들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터놓고 욕망할 수 있는 상황이 다시 오기를 욕망한다. 우리가 가고 있는 사회는 모두가 보건의료와 기본 욕구를 충족할 충분한 음식을 제공받으며 모두가 각자의 능력에 맞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세상이어야 할 것이다. 이분이 공산주의자라고 많이 비난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좀 있습니다. 감염병의 5단계. 한 사회가 트라우마에 해당하는 어떤 참사를 당했을 때 이러한 5단계가 확인된다. 생태적 재앙의 위협을 예로 보면 우리는 그 위협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다. 그냥 피해망상이야.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은 기후 패턴의 일상적 진동이지. 그 다음은 분노가 생겨난다.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대 기업과 위험을 무시하는 정부에 화를 낸다. 세 번째는 타협 단계. 우리가 쓰레기를 재활용하면 시간을 벌 수 있어. 또 환경 위기에는 좋은 측면도 있지. 그린란드에 채소를 재배할 수도 있고 북극 항로를 통해 화물을 운송할 수도 있어. 우울 단계. 너무 늦었어. 우린 망했어. 수용 단계. 우리는 심각한 위협에 맞닥뜨리고 있어. 우리의 삶을 모조리 방식을 바꾸어야 해. 이러한 이제 그 한 사회가 트라우마에 해당하는 어떤 참사를 당했을 때 생기는 5단계를 이번에의 감염병에서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첫 번째 부인. 아무 심각한 일도 벌어지고 있지 않다. 무책임한 개인들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야. 분노. 인종차별적이거나 반국가적 형태, 중국인에게 책임이 있다거나 우리나라는 엉망진창이다 같은 비난을 쏟아낸다. 저희도 겪었죠. 타협. 그래, 희생자가 얼마간 생기겠지만 사스보다는 덜 심각하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야. 네 번째 우울 단계. 장난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모두 불행해질 거야. 5번째 수용 단계. 저자는 이 5번째 수용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어떻게 이 수용 단계를 가고 어떤 사회의 시스템으로, 어떤 사회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연 질서 속 인간이라는 종. 홍콩 언론인 베르나의 논평이 있는데요. 그 중국이 언론의 자유를 숭상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는 없었을 것이다. 중국 인민에게 표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들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위기들은 언제고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런 논평을 예시로 들면서요. 저자는 또 물론 의사 리원양이 진정한 영웅이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지금 유행하는 감염병이 자연의 우연성이 가장 순수하게 발현한 결과이다. 그냥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도도 없다는 사실이다. 더 거대한 사물의 질서 한가운데 인간은 특별히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한낱 종에 불과하다. 라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일, 노동, 피로감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노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노동의 피로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한병철의 피로사의 내용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우리는 꾹 버티면서 실패하지 말라는 요구와 효율성이라는 야망에 떠밀려 헌신자인 동시에 희생자가 되었고 차별, 자기 착취, 붕괴로 이어지는 소용돌이에 진입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사업에서 자기 자신을 착취하고 있는 노동자다. 이런 예시를 들고 이제 구체적인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드주의적 조립라인 방식의 노동자는 이제 외부 위탁, 아웃소싱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서는 업무가 훨씬 더 협력적 형태로 조율되겠지만 이 회사들의 최종 제품들은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포드주의적으로 조립된다. 선진화된 서구에서 자기 고용되어 자기 착취하는 노동자들, 제3세계 소모적인 조립라인 노동 착취가 만연하고 있는 각종 행태인 요양보호사, 식당 종업원 등으로 노동 분업이 일어난다. 이 집단에는 각각 특유의 피로와 과로 유형이 함축되어 있다. 조립 라인 노동은 반복성으로 인해 소모적이어서 처절하게 지쳐간다. 사회복지 노동이 지치는 것은 이른바 감정노동, 보살핌의 기대 때문이다. 변함없이 다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압박을 상상해보라. 또 사람들에게 물건을 사도록 유인하고 제품을 광고하고 포장하는 일에 고용된 사람들은 창조적 해결책을 떠올리려 애쓰면서 매우 집중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는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소모적이다. 한편으로 창의적 팀워크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고위 관리자들과 소유주들을 위해 경영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받는 존재이다. 이 노동자들은 경영자 역할을 맡음으로써 자기 업무의 사회적 성격과 의미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들은 자본에 항시적으로 예속된 형태, 효율성과 이익을 목적으로만 수행하며 경영상의 모든 걱정거리와 책임을 짊어지면서도 자신들의 미래는 불안정한 고용 노동자로 남음으로써 가장 최악의 것만 얻는다. 이런 기본 설명을 하고 나서 팬데믹 상황에서의 노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앞에서 우리는 집에서 안전하게 격리된 채 일을 하라는 요구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 불안정한 지식 노동자들과 경영자들은 이메일과 통신 수단을 통해 협력할 수 있기에 설사 격리되더라도 일은 이래저래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스스로를 착취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장과 노동 현장, 가게, 병원,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처럼 집 바깥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들에겐 많은 일들이 안전하지 않은 외부에서 벌어지며 또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사적 격리 상태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의 결과들을 처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의료 분야죠 주로. 이들에게는 힘들고 소모적인 노동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 일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의미 있는 노동이고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애쓰는 어리석은 노력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만족을 가져오는 노동이고 그들의 피로는 보람 있고 값진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서의 노동자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근심하고 있고 노동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데올로기적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우리 사회 내부에 잠자고 있던 광범위한 이데올로기적 바이러스들 또한 건드렸다. 가짜뉴스, 편집증적 음모론, 인종차별주의의 득세 등. 어느 날 갑자기 가게에 화장지가 부족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관계 당국은 바로 성명을 내서 화장지가 충분히 있으니 안심하라고 알렸다. 놀랍게도 이 말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평균적인 소비자는 다음과 같이 추론했을 터이다. 화장지는 충분하고 소문은 사실이 아니란 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소문을 진짜로 믿어서 공포에 빠진 채 화장지를 지나치게 많이 구입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말 화장지가 실제로 부족해진다면 그러니 여분의 화장지를 사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결과는 가게마다 화장지가 진짜로 동이 난다. 팬데믹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심리를 잘 묘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책임 대 사회 시스템의 이데올로기. 최근 우리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돌보아야 하며 새로운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듣고 있다. 언론상에는 경솔하게 행동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런 보도는 환경 위기를 다루는 언론 보도와 유사하다. 문제를 둘러싼 개인의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라고 다그친다. 물론 개인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 전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더 커다란 문제들을 흐릿하게 만드는 순간이고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게 된다. 다음은 자본주의적 애니미즘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이한 현상은 자본주의적 애니미즘, 즉 시장이나 금융자본 같은 사회 현상들을 살아있는 실체로 대하는 태도의 의기양양한 귀환이다. 거대 언론사들로부터 받는 인상은 우리가 진짜로 걱정해야 할 일이 이미 사망한 수천 명과 곧 죽게 될 사람이 아니라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텍사스주 부지사는 자신은 공공보건 조치들이 미국 경제를 망치는 걸 보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일터로 돌아갑시다. 일상생활로 돌아갑시다. 바이러스에 휘둘리지 맙시다. 라고 주장했다. 이는 수많은 측량 불가능한 인간 목숨과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유일한 선택지인가? 라고 저자는 되묻습니다. 일터로 돌아가자는 구호는 일견 노동자를 근심하는 듯한 트럼프의 말이 거짓임을 알려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는 팬데믹이 경제적 파탄이기도 한 평범하고 저임금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저임금 때문에 스스로를 격리시킬 여력이 없다. 문제점은 중첩되어 있다.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스스로 바이러스보다 가난을 더 큰 위협으로 느낄 만큼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일터로 돌아가게 될 사람들은 빈자들인 반면 부자들은 격리 상태에서 편안히 머물 것이다. 나머지 모두가 보건의료 노동자들, 음식을 만들고 배달하는 일, 전기와 수도의 지속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또 있다. 자가격리를 위해 머물 집이라는 거처가 없는 난민과 이민자들이 있다. 네.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 목숨과 자본주의 삶의 방식 중에 선택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정당성을 얻는 생존주의적 조치들, 공공연한 야만, 대중적 무질서를 동반한 거친 생존주의의 폭력, 공포에 찬 린치 같은 짓들. 나는 공공연한 야만보다 인간의 탈을 쓴 야만이 더 두렵다. 유감과 때로는 동정심을 곁들여져 시행되지만 전문가의 견해로 정당성을 얻는 생존주의적 조치들 말이다. 전문가들은 평정과 자신감을 내비치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끔찍한 예측들을 주기적으로 입에 올리며 우리 사회 윤리의 주축돌인 노인과 약자의 치료를 축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80세 이상의 노인들과 다른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우리의 최우선 원칙은 경제 원리가 아니고 비용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저자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벽을 쌓고 격리를 강화하는 고립만으로는 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 조건 없는 전면적 연대와 전 지구적으로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며 한때 공산주의라 불렸던 것의 새로운 형태가 요구된다. 그렇지 않다면 디스토피아의 미래도시가 될 것이다. 재택근무를 하고 화상회의를 하고 재택공간 한편의 기구 위에서 운동하고 홈스크린으로 영화를 보고 배달 음식을 먹고 다른 인간 존재들을 결코 직접 만나지 않는 그런 디스토피아. 위기와 팬데믹에 취약할 규제 없는 자유시장식 지구화의 형태는 지금 확실히 사멸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 의존과 증가에 기초한 집단 행동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또 다른 형태의 지구화도 생겨나고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세 겹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의료 위기, 경제 위기, 그리고 심리적 위기입니다. 수백만 명의 일상생활의 기본 좌표들이 붕괴되고 있고 이런 변화는 휴가를 위한 항공여행에서 단순한 육체 접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주식시장과 이윤이라는 좌표들 바깥에서 사유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고 조달하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격리하고 생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기초적인 공공서비스가 계속해서 기능해야 한다. 전기, 수도, 식량, 의약품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병에서 회복되어 적어도 당분간 긴급한 공공노동에 동원될 수 있을 정도로 면역이 생긴 사람들의 명단도 필요할 것이다. 위기의 시절에는 우리 모두 사회주의자다. 트럼프조차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모두가 우리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연대를 위한 결단은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고 지금이야말로 진짜 정치가 필요한 때이다. 국가와 법에 관한 칸트의 복종하고 사유하되 생각의 자유를 지켜라 라는 가르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칸트가 이성의 공적 사형이라 부른 것인데 다른 생태적 위협들과 함께 감염병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 확실한 이상 지금 확실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 감염병이 가져올 가장 그럴듯한 결과는 하나의 새로운 야만적 자본주의가 득세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다수의 늙고 약한 사람들이 희생될 것이며 죽을 때까지 방치될 것이다. 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생활 수준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계급차별은 더욱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터이다.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할 수 없이 도입하고 있는 공산주의적 조치들은 과연 얼마나 남게 될까? 그러니 우리는 바이러스 덕분에 우리는 진정한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는 뉴에이지류의 정신주의자들의 명상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겨선 안 된다. 진짜 싸움은 어떤 사회 형태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신세계 질서를 대체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질 테니까 말이다.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코로나 관련된 다양한 책들은 주로 경제 경영, 투자, 재테크와 관련된 것들이었고 이 상황에서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이 쇠퇴하는지 부상하는지 이런 전망에 관한 것들이 많았다고 하면 이 패닉에서 보여주는 저자의 이야기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이 자본주의제의 질서의 변화 이런 것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을 알려주는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